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명의 김병재입니다. 여러 가지 성인병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때문에 최근 급속도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인병의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의 다양한 진단과 예방, 치료법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없는 불청객 대사증후군. 먼저 주제 화면부터 보시죠. 생활습관으로부터 비롯된 생활습관병,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성인병의 폭탄,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 위험인자, 대사증후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95만 2,951명에서 2016년 100만 4,056명으로 3년 사이 약 5.4배가량 상승했으며 2016년 기준 연령별 진료 인원은 60대가 21.2%, 70대가 29.6%, 50대가 20.7%로 50에서 70대가 전체 진료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은 물론 조기 사망의 위험성까지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동네 명의에서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미보건소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미강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옥현입니다. 네.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대사증후군, 증후군이란 것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을 포함한다는 뜻일 텐데요. 대사증후군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특히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작용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네, 혈당이 그로 인하여 올라가고 또 혈압이 상승하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오고 또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몸에 한꺼번에 나타나게 될 때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저도 요즘 막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 대사증후군은 사실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여러 개 몸에 한꺼번에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던가 당뇨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왜 조절을 해야 되냐면 이 대사증후군이 우리나라 성인의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들의 3명 중에 1명꼴로 이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의 1위가 암이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당뇨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랑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당뇨병,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콩팥 이상, 즉 신장 질환 위험성도 2배나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성 콩팥병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성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비만과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 신장에 뭐 사구체 질환이라던가 이렇게 돼서 그것들로 인한 만성 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언급했던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장기간 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장의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장은 상당 기간 동안 기능에 장애가 오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증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과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검사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꼭 검사를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대사증후군. 원인은 뭔가요? 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실제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작용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당이나 당분이나 지질이나 여러 물질의 대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것들의 장애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간이나 그리고 근육 같은 데서 당분 같은 것들을 대사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고혈당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고혈당으로 인하여 그 당뇨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당능 장애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당뇨 같은 병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질 대사에도 이상이 나타나게 돼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염분과 수분의 대사에도 문제가 나타나게 돼서 혈압이 상승한다던가 하는 이런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질환을 많이 동반하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에 통증이 온다든가 미리 자각을 하는데 대사증후군은 따로 증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특히 증상이 없지만 이 대사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나타나게 된다거나 하면 그런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복부 비냥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증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검사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군요. 네, 이 대사증후군은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근에 있는 여러 검사기관이나 또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평소에 뭐 다른 증상이었으면 아예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증상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자, 그러면 다양한 또 치료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그 식이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식생활을 개선을 통한 비만의 관리 등이 아주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윤 교수님,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사증후군에 꼭 필요한 예방 내지는 식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데서부터 오는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활 습관을 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고지방식이, 고나트륨식이 또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먹고 외식 많이 하면서 비만이라든지 이게 과체중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동시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수면도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게 비만, 복부 비만에서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이게 더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만을 낮추려고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낮은 식품들, 그러니까 높은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칼로리를 낮출 때는 식이섬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 근데 희한하게 제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건 다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몸에 안 좋대.
내가 잘 안 먹는 음식은 다 몸에 좋다 그러고 이러한 또 언밸런스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습관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운동만 열심히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으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못 참어.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어가면서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체중 1kg을 빼려고 그러면 7,700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 7,7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운동만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조절과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보통 지금 말씀하시기를 먹고 싶은 것이 고지방식이, 고당분식이 이런 게 굉장히 맛있고 우리 몸에서 한 번 먹으면 자꾸 땡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참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도 습관을 자꾸 들이면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습관을 좀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 그냥 건강한 돼지로 사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전에 그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시고 또 기록을 다 남기셨거든요. 그 몇 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130mm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 그리고 공복혈당이 100 이상으로 내당능 장애에 해당됩니다. 또 아니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중성 지방이라고 해요. 중성 지방이 150 이상. 일대를 말씀드리고 또 HDL이라고 하여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분은 40 이하, 여자분들은 50 이하 일대 또 그리고 복부 비만을 들 수가 있는데 비만 중에서도 요즘에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내장형 비만이라고 하는 복부 비만이 남자분들은 90cm 이상 그리고 여자분들은 85cm 이상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만족할 때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짝 위험한데요. 고지혈증과 약간 비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군요. 네, 또 이 3가지,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이 각각의 요소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검사를 받으신 두 분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연세가 73세이신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경우는 고혈압의 병력이 20년 정도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 측정한 혈압이 179에 103입니다. 그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혈압에 하나가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은 107인데 공복혈당이 107이면 이것도 그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복부둘레가 98cm입니다. 그래서 남자분이기 때문에 90 이상이니까 이것이 해당돼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119니까 이것은 정상보다 낮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HDL이라고 하는 것은 45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혈압과 그리고 당 그리고 복부둘레 3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은 대사증후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경저염식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공복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73세 남성분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봤고 이번에는 올해 연세가 72세이신 여성분의 경우입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지금 복용 중이신데 이분의 경우는 혈압은 130에 85 이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혈당도 136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공복둘레도 여자분의 경우니까 85cm 이상이니까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고 있어서 이분의 경우도 대사증후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과 그리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경우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흔히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고 또 에너지 대사율이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욱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우리 어머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대사증후군이야? 네. 뭐 혈당에다가 뭐 콜레스테롤에다가 전부 다 그러니까. 포함됐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랬는데 이 자다가요 다리가 쥐가 자주 나고 그래서 막 여기가 땡땡 막 터져나가는 터져서 아파서 주무시다가 쥐가 난다고요? 예, 뽀득뽀득하게 막 그거는 대사증후군 증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혈압하고 당뇨에 때문에 그런가요? 아, 당뇨. 저 어머님의 경우는 당뇨의 병력과 고혈압의 병력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인지의 요물을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네요. 쥐가 나는 게. 네. 감사합니다. 검사를 다각도로 받아보셔야 되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증상을 동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한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당뇨나 이런 것들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구미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비용도 없고 그러나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만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비만인 경우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교수님처럼 날씬하신 분들은 좀 위험성이 적은 건가요, 그러면? 날씬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날씬하다고 하여 그분이 반드시 비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씬하신 분 중에서도 그분이 내장 지방을 검사를 하거나 복부 비만을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분이 지나치게 흡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내장으로 축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형 지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뱃살을 꼬집어주고 자꾸 때려주면 뱃살이 빠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뱃살을 꼬집거나 두드린다고 하여서 그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지속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세포들을 대사율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면 복부 비만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뱃살 뺀다고 배 두드리시고 그걸 학대입니다.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야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역시 아까 저 검사 결과처럼 실제 두 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를 통해서 올바른 또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황혜선 씨가 72세인데 아침에 보리밥, 그 다음에 점심에도 보리밥, 보리 비빔밥, 네. 저녁에는 빵과 우유하고 간식을 오렌지를 드셨네요. 맛있게 잘 드신 것 예, 같은데. 예. 근데 주식은 보리밥을 드신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치찌개하고 보리밥밖에 없고요. 또 반찬 종류가 지금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녁에 빵과 우유를 드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빵에 식빵 3쪽하고 우유 1통밖에는 안 드셨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샌드위치라든지 해서 좀 채소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좀 다양한 식품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녁에는 오렌지를 하나를 들으셨고요. 일단은 이게 이 주식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부식 종류가 좀 너무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 지금 신주식 씨는 아침에 쌀밥에 두릅, 김치, 파김치, 김, 마늘질 드셨고요. 점심에 라면 하나로 끝내셨고, 저녁에는 또 쌀밥에 또 두릅, 파김치, 마늘질을 드셨습니다. 아침, 저녁을 전부 흰 쌀밥만 드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가능하면 이제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 이런 거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좋은 쌀이라는 것은 현미를 얘기하는 거지 백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백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침 이제 제철 식품 두릅이라든지 뭐 파김치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봄철에 나는 산나물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새파란 채소가 되겠고요. 근데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은 반찬을 해놓고 드셨어요. 연세가 드시다가 보니 한 번 하는 거 아침에 또 저녁에 같이 드시는 거,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이걸 드셨으면 저녁에는 조금 바꿔서 드시고, 좀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드시고,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단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드시도록 하는 거고, 색깔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색깔, 새파란 것만 다 있는 것보다는 빨강, 노랑, 파랑 골고루, 그래서 저희가 하루 5색을 먹자 이런 캠페인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식탁을 딱 보면서 빨강, 노랑, 파랑 골고루 있네, 이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얼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있나, 이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으면 색깔이 골고루 있구나, 이런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하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괜찮네요. 예.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밥상에 올려져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 특히 찌개라든가 라면이 이게 나트륨 주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김치찌개하고 라면이 있는데, 이 황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백질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에 아마 돼지고기 정도는 넣었을 것 같고요.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돼지고기 넣고 있으니 맛있다 해서 김치 국물, 찌개 국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맛있는 게 사실이다.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는 정도로 하면은 좀 나트륨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이 라면 같은 경우, 라면 정말 국물이 또 시원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드시면 엄청난 나트륨, 하루 필요한 나트륨 양을 넘어서게 되고요. 또 거기에 포화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라면을 드실 때도 드시기로 싶으시면 드시되 건더기만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라면 끓일 때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또 달걀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좀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앞에 계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의 식단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두 분 전문가에게 묻는 궁금증을 몇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생선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거 주로 채소, 뭐 된장찌개, 찌개로는 잘 먹거든요. 근데 저거 생선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싶어요. 생선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연세 드셔서는 생선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먹고 싶지가 않으신 거죠? 안 좋아해가지고. 예, 좋아하지 않으면 땡기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생선에서는 저희가 얻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과 또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생선을 좀 요리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뭐 생선 굽는다든지 찌개 한다든지 이거는 먹기가 싫다 그러면 그걸 다져가지고
어떤 전을 붙인다든지 또 코로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생선이 그래도 먹기가 싫으면 그 단백질 섭취는 또 살코기라든지 또 흰살 뭐 닭고기 살코기라든지 이런 거로 대치는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단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이 대사증후군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유전이 되나요? 아, 이거 궁금한 쟁점인데요. 예. 네. 우리가 대사증후군 중에서 아까 내당능 장애라고 언급됐던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질환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을 때 가족들도 부모님이 당뇨였을 때 가족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당뇨가 있거나 할 때 자녀분들도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다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당뇨가 있을 경우에 자녀분들은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 운동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하였을 때는 그 내당능 장애가 발현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운동과 관련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하냐. 사실은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 우리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볍게 걷기보다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수영, 그리고 댄스, 이런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주변에서 사이클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강도보다는 지속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근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도 특히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반드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체중은 너무 적게 나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은 운동과 더불어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주시고요. 또한 대사증후군을 조절하기에는 금연을 반드시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100세 시대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보통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모두가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들어가는 영양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잘 먹는데 특별히 단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복합당질 그리고 채소 위주 그리고 평소에도 생수, 물을 잘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차를 마시더라도 가능하면 녹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사증후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증상도 없이 찾아와서 여러 합병증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 통해서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동네 미영이 또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정보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오늘 상세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은 것도 너무 뜻깊은 자리였어요. 저 솔직히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실감나요. 오늘 강의자들도 열심히 이제 식사 조절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건강도 대사 증후군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이거 많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